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에 가서요. 얘는 뭐 기본적으로 언급이 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임대주택 정책이 있죠. 거기 가면은 이제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임대료 보조가 있고. 자, 임대료 규제를 했었을 때는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효과가 있어요.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애들이 뭐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효과가 있어요. 얘가 단기에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그렇죠? 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효과 있다 없다? 없어요. 단기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적어드렸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일 때 효과가 있다. 근데 장기에 나타나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통제 정책을 쓸 수 있는데 가격 통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최고 가격제예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이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뭐 이런 거거든요.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기에만 효과가 있지 장기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장기에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시험상에서 아주 꾸준하게 쓰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 있겠어요? 뭐. 그러니까 초과 수요 나오고요. 이중가격, 그렇죠. 암시장. 그 다음에 음성적인 거래. 그쵸?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쵸.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고, 이거는 꾸준히 그냥 쓰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은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한 줄로 임대료 규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임대료 보조가 있었을 때요. 얘는 공급을 증가시키죠. 얘는 공급을 감소시키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왜 공급을 증가시키냐면 이게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 정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얘는 재정 지출을 하잖아요. 뭐 해주니까. 보조해 주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 있고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 소득 보조할 수 있고 집세 보조할 수 있죠. 소득 보조는 현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은 어느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현금 주는 게 낫죠. 하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뭐로 주는 게? 집세로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죠? 쿠폰으로.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면은 임대료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가 제한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주거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린다고 그랬죠. 임대주택을 소비하면은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죠? 네, 싼데 문제는 세종시에는 공급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조천이나 다른 데로 공급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주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리는 게 누구에게 보조해 줬을 때? 공급자에게 보조해 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근래는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주택의 유형을 물어보죠. 공법에서도 배우죠. 공공주택에 대해서. 안 배우시나요? 영구 임대주택 이런 거 배우잖아요. 몇 년이에요? 네? 50년. 영구 임대주택은 50년. 그렇죠. 장기 전세주택은 몇 년? 20년. 중공공 임대주택은 8년. 단기 임대주택은 4년.
그게 법이 있어요, 법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구상을 해서 보완을 조금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문제가 되게 많다고요. 문제가. 이게 별도로 문제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보완을 시키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못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논리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는 계속 문제를 주고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문항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한 11문항, 12문항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20문항 이상씩 계속 풀어야 돼요. 계속. 그래갖고 그 요건을 계속 기억을 유지시키면서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 또 30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더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한 몇 문제 풀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 갈 때까지. 1000문제 이상은 풀어야 돼요. 1000문제 이상은. 이거 문제집에 있는 문제 다 해봐야 한 300~400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월별로 모의고사 보고 뭐 그러더라도 별도로 문제를 갖고 또 계속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게 단련이 돼요. 익숙해지고. 문장을 딱 보면, 아, 이게 뭘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단련이 되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보면은 답이 이렇게 손들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악수만 24번 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진짜 나오길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거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임대주택 정책에서. 일본에 보면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라고 돼 있죠. 이는 항상 균형 가격,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지만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과 5번에 분양가 규제가 주어져 있죠. 분양가 규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지문 말고. 지문에 4번, 5번 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므로써 기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4번에 민간 공급 주택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분양권 전매 등에 의해서 투기적인 거래 있죠. 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얘도 질적인 수준이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양가를 싸게 받게 되니까 이게 건축비에다 많은 돈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이 되죠. 또 뭐가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물이 끼니까 한번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게 말로 자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응? 평상시 여러분끼리 대화를 할 때는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예? 밖에 있으면 안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공부랑 관련된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밖에 있으면은 일당백이에요. 그죠? 밖에서 들으면 한 100여 명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엄청나게 그게 강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면 되죠. 그죠? 또 뭐 있어요? 이게 도심보다는 어디에서? 외곽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죠.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분양가 싸니까. 도심은 택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공급하기 어렵고 외곽에서 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겠죠. 그러니까 집을 만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집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하고 대비되는 게 뭐 있어요?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거죠.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라지죠.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은 분양가를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또 분양권 전매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규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 주택의 가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죠. 새롭게 아파트가 분양이 될 때 걔네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느냐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죠. 쟤네가 3천을 받는다고? 그럼 우리는 그 이상이지.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의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양가 자율화는 소형 위주로 공급하겠어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겠어요?
당연히 중대형 위주로.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시면 그냥 내용이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론이라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3번에 보면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 초과 수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죠. 그 저소득층 임차인들에 대한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2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키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은 뭐를 발생한다?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서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5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로 인해서 공급 감소로 암시장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겠죠. 임대료 한도가 이제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근데 공급량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애들은요 답을 찾기가 빠를 거예요. 표현 자체가. 네. 뭐요? 탄력성이요?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얘를 적용했을 때 이거 수업 시간에 해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이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기출에서 나온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져야 안 커져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져야 안 커져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에? 아니 자, 분양가가 여기가 분양가인데 시장 가격인데 이 아래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가격의 변화율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지금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가 하락했어요.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까요? 늘어나는데 5% 늘어났으면 비탄력적이죠. 가격 하락한 거에서 양은 조금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15%가 증가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났잖아요. 가격 인하폭보다. 그럼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이번에 가격이고 공급량일 때 가격이 10%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가격 없냐면 비례니까. 그러면 얘가 5%가 감소했어요. 그럼 비탄력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15%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지잖아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공급은 더 많이 줄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둘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공급은 더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이면 그 현상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양이 적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답을 3번에다 준 거예요. 요걸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수요고 하나는 공급인데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출제해 준 거죠. 이거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번밖에 안 들었으니까.
앞으로 6번 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또 같은 거예요. 가시면 왜 제가 중간에 가다가 문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중복이 되거나 별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할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각인시킬 때 1번에 보면 임대료 규제는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집 구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3번에 가면은 주거 서비스, 주택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옮겨봐야 집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정책은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 간의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의 총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5번이 틀렸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하고 5번하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그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 보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2P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얼마예요? 4P일 때 얼마로 통제했다는 거예요? 이거 일단 이거 원래 계산할 때는요. 규제 전에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량을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1100 마이너스 300이 2P 플러스 4P니까 6P가 얼마겠어요? 800. 그러면 P는 얼마예요? 이게 133이잖아요. 규제 가격 이상으로 통제했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해설은 잘못된 거예요. 초과 공급량이 100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 있죠. 이거는 거꾸로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서 구성한 것 같은데 요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규제를 통제를 하게 되면 시장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량이라는 게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설에서는 초과 공급량이 100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임대료 모든 통제를 할 때 상한선 이상으로 통제하면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어요. 왜? 아니 수요자들이 지금 임대료 계약 조건을 깨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수요가 변화가 없잖아요.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가격이나 임대료도 변화가 없죠. 그럼 양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5번은 그냥 그런 논리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시게 되면요. 얘는 1100 마이너스 2P 수요함수가 공급함수는 200 플러스 얼마예요? 4P. 계산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900이 얼마? 6P. P는 얼마? 150. 그럼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800 나오나요? 그렇겠죠. 그러면 규제 전에는 얘가 얼마? 150. 얘가 얼마? 800이죠. 근데 얼마로 통제했다는 거예요? 100으로. 그러면 이제 아래로 통제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10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100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이게 수요량이겠죠. 그럼 1100에서 얼마 빼면 200 빼면 얘는 얼마? 900이 나오겠죠. 그러면 200 플러스 4필 때 여기가 4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400이고 얘는 얼마? 6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이 암시장 가격이 얼마냐? 이게 얼마냐? 그죠? 암시장 가격. 여기까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모의고사에서 또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암시장 가격 구하라고. 실전에서는 그 활용을 안 해요. 왜 활용을 안 하냐면 계산하고 또 해줘야 돼요. 한 문제 계산을 2번을.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수요량이 얼마예요? 공급량이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얼마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600이겠죠. 수요는 늘었어도 공급된 물량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량이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게 900이 아니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6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1100 마이너스 얼마? 600이 2P라는 거예요. 1100에서 600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500. 500이 2P란 얘기죠. 그럼 P는 얼마? 250. 그래서 이게 250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또 넘겨서 다시 계산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안에 계산이 또 있으니까 이 유형으로는 여러분들한테는 출제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런다고요. 모의고사 이렇게 풀죠. 저런 게 나와서도 틀리잖아요. 그것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저걸 또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늘상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40문제 40분에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당 이렇게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는 내기가 힘들다는 거. 난이도 조절용으로. 그래서 출제자들이 뭐로 그걸 커버하냐면요. 포장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한데 포장을 화려하게 해줘요.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무진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막상 계산해보면 답은 또 간단해요. 학교라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뒤에 가게 되면요. 6번에 부동산 수요 함수가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오후에 남아서 공부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오후에? 나중에 오후에 뭐 혹시 저기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별도로 문제 뭐 풀이 그냥 해드리면은 들을 수 있나요? 시간 내서? 예? 무슨 뭐 이렇게 뭐 비용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풀면 뭐 풀 수 있나요? 시간 내셔서? 또 누구는 되는데 또 누구는 나는 안 되는데 시간이 그래서 나 빼고 지들끼리만 해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계속 지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갖고는 분량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문제 다 풀고 동영 모의고사 하기 전까지도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냐 선생님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 그냥 휴가 갔다 와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푹 쉬었다 오시면 돼요. 그죠? 어? 원래 푹 쉬려고 그랬잖아요. 어?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예약은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어?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걸로? 어? 아니, 뭐, 바깥 양반이 짐 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전 수업 마치면 뒤에 바로 차가 바로 받쳐가지고 바로 나가면서 의상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는 거죠. 참. 그냥 푹 쉬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책을 손에 들지 말고 그냥 푹 쉬고 그러고 난 데 와서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이제 또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아, 또 얘기해야죠. 또, 카바라 되고.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번 휴가 끝나고는 반드시 이게 수업에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죠? 예, 그죠? 참. 자, 여기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만 마이너스 CP, 2000 플러스 CP예요. 그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냐를 물어봤을 때. 이제는 암산 계산이 되나요? 그냥 숫자 생각하시면 되죠. 만에서 얼마 빼란 얘기예요. 2000. 그리고 숫자 더해주라는 거예요. 부호. 그러면 만에서 2000 빼면 남는 게 8000이죠. 8000이 몇 P겠어요? 얘하고 더하면 20P. 그러면 P가 얼마겠어요? 400. 그럼 얘가 400이 나왔잖아요. 10 곱하기 400 하면 4000이겠죠. 그러면 만에서 4000 빼면 6000이겠죠. 그렇잖아요. 10에다가 20, 얼마? 400을 곱하면 4000. 2000 하면 얘는 얼마? 6000. 그러면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얘가 얼마일 때요? 400일 때 얘는 얼마? 6000. 근데 얼마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500으로. 그럼 시장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렇죠? 이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만약에 물어보면은 어떤 패턴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문제가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만나게 될 거예요. 조만간 휴가 갔다 와서. 그러면 문제를 실전에 주면은 이렇게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뻔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럼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지문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이걸 숫자로 그냥 이걸 주겠죠. 굳이 여기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6000이라고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균형, 원래 균형 상태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부연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쓰는 것보다는 그냥 얼마라고 6000이라고 주면 변화가 없는 거를 표시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답이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 한번 가보세요. 좀 아까 한 분이 물어봤던 내용이 있죠. 네. 8번에 가면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지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탄력적일수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과 수요는 더 작아지는 거죠. 탄력적이면 커지는 거죠. 탄력적일 때가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비탄력적일 때가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에서 나왔던 걸 여기는 반대로 표현하면서 인용을 해준 거죠. 우리는 아까는 탄력적일 때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출은 이렇게 해줬고요. 기출은. 그죠? 근데 여기서는 탄력적이 아니라 여기 지문에는 뭐라고 준 거예요? 비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이 여기는 작아지는 거고, 문제는. 실전에서 준 거는 초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5번에 분양가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랬을 때 거래량을 이제 줄이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 및 자율화 정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신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확대가 되는데 신규 주택의 가격만 상승한 건 아니겠죠. 기존 주택의 가격도 역시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번에 분양가를 자율화할 때 주택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니까 틀렸겠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건설사들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겠어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겠어요? 중대형 위주로 해야지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청약에 가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청약에 가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청약에 가입을 하면서 싸게 융자도 받고 분양가도 싸게 책정받아서 집 하나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자율화를 해버리게 되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청약에 가입한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이론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가서 이제 10번에 분양가 규제 및 자율화가 또 있어요. 1번에 가면 분양가 규제하면 건설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서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허용한 제도가 뭐겠어요? 그게 선분양이에요, 선분양.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를 규제하면 건설업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허용하는 게 이걸 허용해 준 거예요. 선분양을. 그러니까 선분양은 누구 위주의 제도예요?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선분양을 통해서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해요?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을. 이걸 수요자가 부담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가 얻는 이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더 많죠. 일단 품질 문제로 시비가 걸리죠.
모델화 호수에서 본 주택과 완성된 주택의 차이가 크잖아요.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시공사의 부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입지 지연에 따른 손해를 다 수요자가 부담해야겠죠.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누구 위주에? 공급자 위주인 거예요. 근데 얘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후분양은 누구 위주의 제도예요? 여기도 공급자 위주라고 또 해줘야겠군요. 여기는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해요? 이게 건설사, 그 공급자가 부담해요. 그러다 보면은 소형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어요. 자금 조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장점은 뭐겠어요? 이거. 일단 품질 문제로 시비 걸릴 일이 없잖아요.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해야 되니까. 근데 정부가 후분양 제도는 틀림없이 누구에게? 수요자의 혜택에 돌아가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금융지원 문제 있죠.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일시에 많은 돈을 주고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융자를 많이 못 받으면 집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장기 저리로 주택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공급자들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프레트 금융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들도 자금 조달에 조금은 용이하게 해줘야지만이 후분양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후분양 제도를 쉽게 도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재정 주출이 일단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무슨 제도가 결국 좋은 거예요? 후분양 제도가 좋은 거예요. 후분양이. 그러면 우리는 품질 문제로 시비 걸릴 수도 없고요. 선분양할 때 또 취약한 게 뭐냐면 계약할 때는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얘가 뭐가 돼서 완공이 돼서 입주 들어갈 시점에 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진장이 고민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이거 잔금 치르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갔을 때 떨어지는데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뭐를 틀림없이 끼고 이거 사는 거예요. 용준 대출 끼고 사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 흐름에 대한 것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가야 한 거예요.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에서 이제 그거까지 이제 추가해서 했고요. 4번에 보면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주택난,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전 수요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 모두 해소할 수 있다니까 틀렸겠죠. 투기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저소득층의 주택난 문제는 분양가를 자율한다 그래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네, 그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요즘은 요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안 나와요. 여기 지금 11번 문제 같은 패턴이 있죠. 예, 그게 예전에 한 7회 때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7회면은 무지장이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공공주택 할 때 그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프 2개 그려놓고 한 거? 예? 그때 우리가 시장은 2개의 시장만 있다고 그랬죠? 사적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 공적 시장.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한 1000채.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사적 임대주택 시장. 이게 공적 임대주택 시장. 근데 여기서 정부가 50만 원에 한 200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 임대료가 이거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에 뭐가? 수요가 줄죠. 줄어서 이 수요가 일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여기 수요가 줄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이게 단기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단기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자, 거기 봤을 때, 11번에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고, 단기적으로 이제 사적 시장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감소. 그죠? 그리고 3번에 보면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상승한다니까 틀렸겠죠.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죠? 4번에 보면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리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는 공급의 조절이 어렵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공급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줄이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일정하다니까 틀린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1000에서 800으로 200 줄었죠. 줄었는데 그게 여기서 공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합하면 원래대로 1000채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뭐 한다? 이동한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근래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잘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주택에 관해서 이런 주로 주택의 종류를 물어보니까 패턴이. 그러니까 그쪽의 정리를 조금 더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3번에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2번은 이제 묶어준 거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감소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의 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해 준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이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전에 가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안 주고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한다, 뭐 이렇게 단서를 다 줘요. 그렇게 안 주면 또 시비가 들어가니까. 최고 가격인데 높게 설정한 건지 낮게 설정한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또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가시면은 선분양하고 후분양, 지금 우리가 한 거죠. 네, 거기 나와 있죠. 1번에 보면 선분양 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입주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누가 전적으로 부담해요?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2번에 가면은 선분양 제도는 건설업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은 자금으로 대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요자 없이 자금 조달하니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면은 분양 가격을 일시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목돈 지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에 가면 후분양제를 시행할 때는요, 수요자의 목돈 지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공급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 공급자 금융이자 개발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에 대한 것은 누구? 수요자 금융이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에 대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뭐가? 네, 금융상에 대한 어떤 제도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시게 되면 정부에서 임대주택에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2번에 가면 이제 주택 보조에는 소비자 보조가 있고 생산자 보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대료 보조는 소비자 보조라고 할 때 임대료 보조 방식 중에 보면은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이게 누구를 보조해 주는 거다? 수요자를 보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 3번에 임대료 보조액만큼 현금으로 보조하면 소비자 효용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증가하죠. 4번에 보면 임대를 보조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고가 임대주택을 소비한다는 것은 틀려지겠죠. 고가보다는 무슨 주택을? 저가주택을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18번에 주택보조금 지급과 하향 여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서 여과하고 주거분리가 설명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과하고 이제 주거분리 과정도 기본적인 거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18번에 보시면 주택보조금의 지급과 하향 여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누가 혜택을 본다고 그랬어요? 에? 임대료 보조하면 단기적으로 누가? 공급자가 혜택을 보죠. 그때 수업할 때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선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했죠. 아까 임대료 규제하면 단기에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 혜택을 보고요. 임대료 보조해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단기에 임대료 보조해 주면은 수요자에 대한 실질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보조받은 것만큼. 그러니까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급은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급 어떻게 된다고? 공급 불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불변이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기존에 임대업자들이 무슨 이윤을 얻겠어요? 초과 이윤을. 그래서 여기는 단기적으로 누가? 임대업자. 저기는 누가? 임차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데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하향 여과를 통해서 뭐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내려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정부가 5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임차자에게. 그죠? 그러면 임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이 될 임대료가 5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임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급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 효과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급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안 늘어나죠. 왜? 임대업자들은 원래 받던 대로 임차자에게 50만 원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임대료 수익에 변화가 없으니까는 공급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에 변화가 없으면 임차자들이 직구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더 임대료 줄 수 있으니까 세를 놔달라고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담이 70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 임대업자가 받는 수익이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올라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이 초과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 비로소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이거는 신축에 한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임대 안 났던 사람들이 임대 사업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세를 좀 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거는 어디서 나중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과를 통해서.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 임대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업자는 원래 받던 대로 얼마? 100만 원. 임차자들은 임대료 보조받을 때처럼 얼마? 50만 원.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은 없죠. 장기적으로. 그러면서도 뭐는 늘어난 거예요? 공급은 늘어났잖아요. 공급은. 그러니까 이 임대료 보조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이거? 네. 시험에서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장기로 이 표현은 거의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략시키고 임대료 보조를 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소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정도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번에 가시게 되면요. 주택보조금의 지급과 하향 여과에서 보면 1번에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서 저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단기적으로 공급 곡선의 수직이라면 주택보조금에 의한 수요의 증가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보조금 혜택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모두 돌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가주택 수요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향 여과에서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므로 누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렇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주택 부족률이 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택 보족률이 심할 때는 계속적인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문제가 초래할 수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뭐 이런 쪽에 대한 취지로 지문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대한 것이 이제 잘못되어 있고
19번에 가시면 이제 여과하고 이제 주거본리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조세가 많지는 않죠.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마무리하고 투자론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